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상문제집 교재 249페이지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불복제도 가면은 이의신청제도 그리고 매수청구제도 이걸 떠올리셔야 되겠죠. 1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번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매수청구 제도는 형성권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매수 의무가 없습니다. 시군구청장으로서는. 자, 그래서 3번에 위 2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지정하게 되고, 매수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려버린 거죠. 형성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매수 청구권은. 밑에 대부분 판례에 그 헌법재판소에 판례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따르면은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단순한 매매 알선을 촉구하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매수할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시지가로 매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리 되죠. 5번에 매수할자로 지정받은 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공시지가로 매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나 아니면 현실지가로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제도는 형성권이 아니다. 매매 알선 청구권에 불과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5번으로 가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선매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인 토지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로 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인 토지로 포함을 시켜서 단속적 기능도 일부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죠.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선매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케 할 수 있는 제도가 선매제도다라는 거죠. 3번에 선매협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당해 계약이 토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상권의 이전도 그 대상이 된다 했는데, 선매협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오로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 점에서 알겠어요.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권리는 지상권까지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되거든요.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 이용 주체에게 그 토지의 협의 취득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제도죠. 그래서 이 5번 지문은 원래 1번 지문에 먼저 던지는 것이 순서상 맞겠지만은 어쨌든 옵니다. 그래서 이 선매제도는 공공용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둔 제도다라는 거죠. 36번에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보상금 제도입니다. 5번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세 가지죠. 거짓 신고한 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 신고한 경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로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고 고발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일어났는데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 1번이나 2번이나 다 거짓 신고한 경우죠. 3번에 허가 대상인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죠. 4번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이용 의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도 신고 고발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5번에 부동산 등의 취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이라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 보면은
1, 2, 3 요 세 가지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하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요 보상금 지급 사유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조건이 또 다 달라요. 알겠어요? 보상금 지급 조건이. 자, 37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이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하며 그래서요. 보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놨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금 지급에 써야 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7번의 1번의 앞부분도 틀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하며 이 부분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36번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 세 가지 중에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한 건당 50만 원이 아닙니다. 그 거짓 신고하게 되면은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은 최대 금액이 1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건당 50만 원 가는 거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사유일 때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이렇게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이용 의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명령이 있어야만이 보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고 그때 보상금을 한 건당 5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3번에 수사기관이 고발 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이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 지급 절차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4번 시군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게 되면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점도 2월 이내라는 점이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 지급 기한하고 좀 차이가 있죠. 공인중개사법상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으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시군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게 되죠. 특별한 사정, 즉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38번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데 1번에 거래 신고를 거부한 거래당사 중 일방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든 긴 자든 간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그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상의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을 해당 등록관청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4번의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5번의 이 법상의 과태료 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있을 뿐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4번처럼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지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예상 문제들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가급적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급적 이 예상 문제집을 편집할 때 해설만 충실히 읽고 학습을 하시더라도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편집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해설을 많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쉬운 게 실무로 넘어갑니다. 254페이지에
일정의 부동산 중개 실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시험이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검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 중개 실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 접수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중개 실무죠. 의뢰 접수를 받지 않는데 중개 업무가 진행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중개 실무는 완성이 되느냐? 거래 당사 사이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개의뢰 접수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에 이르기까지 요까지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다 중개실무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거래계약의 체결에 따른 이행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중개실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중개실무의 범위를 좁게 보지 않고 광의로 보게 되면은 이 계약 체결에 따른 이행 업무까지도 우리가 광의의 중개실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으로 중개실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처리해서 O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협의의 중개실무를 전제로 문제를 잘 구성하겠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이행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행위도 중개실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의 범위는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이행 업무에 관여하는 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때는 그 예정된 관여 행위조차도 중개행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런 판례를 고려해보면 그런 부분들도 중개실무로 볼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의의 중개실무, 협의의 중개실무 이런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리스팅 농장 개념을 통해서 중개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 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리스팅 농장 하는 것이 바로 리스팅이라는 단어가 중개의뢰 접수를 뜻하고 그 농장이라는 것은 중개의뢰 접수를 주로 받는 지역적 활동 범위를 농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팅 농장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리스팅 농장을 적절히 정함으로써 중개 수요가 예측이 되고 그 중개 수요가 예측이 되면은 수익률 계산도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4번에 일반적으로 중개윤리의 유형으로는 서비스윤리, 조직윤리, 공정윤리, 고용윤리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윤리적 덕목을 개업공인중개사는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서비스윤리는 의뢰인과의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윤리고 조직윤리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간에 갖춰야 될 윤리적 덕목을 말하고 공정윤리는 일반 대중에 대해서 갖춰야 될 윤리적 덕목, 고용윤리는 고용인과의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윤리적 덕목을 의미하는 거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놨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법령의 기준은 준수해야 된다는 제한이 뒤따르는 겁니다. 5번이 틀렸겠죠. 2번에 중개실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 중개의 접수는 법률적으로는 중개계약의 체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확인 설명 행위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는 확인 설명 의무가 법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거죠. 3번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법률적으로는 중개 완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은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이행 과정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것이 대부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정된 행위들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중개실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번의 중개완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업무보전관계 증서본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의 약정에 관계없이 중개보수는 거래대금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해놨는데 약정에 관계없이 가는 부분이 들려버렸죠. 우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을 우선시합니다.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3번 부동산 중개업 경영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부동산 시장의 조직성 해놨는데 비조직성입니다. 비조직성. 그래서 1번이 틀려버렸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 경영의 특성에 관해서는 과거 초창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이외에는 출제된 바가 없지만은 이 경영의 특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영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 왜 어려우냐? 부동산 시장이 주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뭐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시장이 또 비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뭐다? 확정되지 못한 관계로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과거 8회인가 9회 때 기출된 부동산 학개론에서 다루는 지분 수익률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학개론에서 학습했던 지식을 가지고 해설을 참고하면서 계산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전에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은 혹시 부동산 학개론과 관련된 시험 문제도 이따금씩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상 문제집에 과거에 기출된 문제를 한번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 지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니까 해설에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257페이지에 중개례 접수, 이 2장이 중개례 접수죠. 이 중개례 접수가 중개 실무의 출발점이죠. 그러면 3장은 중개례 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실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장은 중개 판매 활동 과정, 5장은 거래계약 체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례 접수 이꼬르 중개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1. 중개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을 했는데 중개계약은 당사자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했는데 틀려버렸죠. 이건 거래계약의 당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그리고 이 중개계약은 특수한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례 사항이죠. 그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개계약은 관행상 구두에 의해서 많이 행해지는 거죠.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속중개계약일 때만큼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4번에 중개에 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개계약을 가급적 성문의 형태로 서면의 형태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중개계약은 낙성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구두에 대한 서면으로 하든 중개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속중개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뿐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도 여전히 분류식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받고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매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공동중개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그 절차로서 빠르게 연결된 것은 현재 결국 거래정보망을 통한 정보 공개와 이로 인한 공동중개의 과정을 빠르게 연결한 것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니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갑이 매물 정보를 등록하겠죠. 거래정보망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을이 알겠어요. 그 매수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와 있는지 여부를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알겠어요. 을은 그 검색 결과 알겠어요. 매수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와 있으면은 갑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매도인인 갑에게 매도 의뢰받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만나서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그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매도의뢰 정보를 공개한 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가입하는 거래정보망의 사업자에게 거래계약 체결, 즉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맞겠네요.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하는 과정 보면 이 거래정보망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가입하는 거래정보망에 정보 공개를 하는 거죠. 정보 공개를 하겠어요. 그리고 매수인, 매수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 있겠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이용하는 이 정보망에 가입해서 공개된 매물을 갖다가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색 결과 매수 조건에 맞는 물건이 있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이 개업공인은 다시 자신의 의뢰인에게 매수인이 나타났음을 연락하게 되고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이 거래 완성된 사실을 정보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망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3번도 동일한 취지의 문제죠.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의 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란데 일단 알겠습니까? 디귿을 보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인이 전속으로 중개의뢰하면 그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영원한 정보망에 알겠어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두 통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3번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두 통을 작성하고 정보망의 정보 공개 기억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의뢰인에게 다시 정보망의 매물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의뢰인에게 거래정보망의 매물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라 하는 말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진행 사항을 문서의 형식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는 이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음의 행위죠. 그 2주일에 1회 이상 의뢰인의 업무 처리를 통지하는데 니은은 정보 공개한 사실은 이러이러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라고 다시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공개한 정보를 통보하는 건 지체 없이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 형식으로 통지하는 건 2주일에 1회 이상이니까 미음보다 니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으로 처리됐네요.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처리에 관한 법 규정을 실무적으로 순서대로 바르게 했나이라는 것을 찾아라 이런 취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전속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은 전속중개계약서를 두 통 작성하게 되고 알겠어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리고 공개한 사실은 지체 없이 다시 의뢰인에게 문서 형식으로 통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에 의뢰인이 서면으로 중개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란데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이란데 답이 3번이죠. 중개대상물의 접근 교통 주변 환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중개를 접수받은 다음에 조사 확인 설명 단계 때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가격 그 이 거래 예정 가격을 기준한 중개 보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이런 것들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 기재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 서식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죠? 권장 서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은 있는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중개계약은 관행상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서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 서면화되면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냐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쉽습니다. 4번이 바로 틀렸죠. 중개계약을 아무리 서면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게 되면은 금쟁이로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수에 관한 규정들은 다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사 사이에 따로 자유롭게 약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 6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14호서식과 15호서식을 서로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서식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을 두고 있으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은 없습니다. 그 말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이 중개계약서에는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2번 양서식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관해라 하는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서만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죠. 3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 체결 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그 14호 서식, 권장 서식을 사용해야 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작성의 경우에 제재 관한 규정도 있을 리가 없겠죠.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의뢰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양서식 모두 뒷면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앞쪽과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만 다를 뿐이고 뒤쪽은 똑같습니다. 뒤쪽이 바로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의 중개 의뢰 접수 실무까지 예상 문제를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의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실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